자, 미 상원 부채 한도가 상향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디폴트 모면했고요. 모면에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제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안건이 처리돼서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전체 회의를 열었고 찬성이 50표에다 반대가 49표인데 야 이거면 사실 나는 쟤네도 왜 이래? 사실 대부분 찬성해야 되는 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서인, 동인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야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느냐 한쪽에선 아니옵니다. 한쪽에서는 맞습니다. 이런 느낌처럼 너무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90번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90번을 했는데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표가 날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전원하셨고요.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2명 때문에 가결됐습니다. 와. 2명이 살렸어. 미국 정치는 정말 신기하네. 저기 무소속 몇 명이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네. 네, 그래서 얼마나 부채 한도가 올라갔느냐.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3천조 인상 법안 통과.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가 3천조 이상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돈을 더 풀겠다는 소리겠네요? 풀 수도 아니 근데 이 코로나 때 이후에 이미 그 이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풀지 안 풀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바이든이 요즘 욕 처먹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즘 너무 많이 풀어서 지지율이 60%였는데 4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미국 정부와 부채 추이를 보시면 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야 좆됐어.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제 부채를 이제 한도를 올려갔는데 이게 왜 그럼 적용이 되느냐? 미국의 부채 한도란 그냥 읽어드릴게 이해하지 마요. 자,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차입금으로 차익을 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1917년 자유채권법으로 국채의 양이 80억 달러 제한이었는데 이때부터 채권 발행에 대한 이회 승인 없이 재무부가 재량적 재정 증권을 발행했음. 이후에 의회는 지속해서 한도 증액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되었고 1949년도 모든 종류의 재정 증권의 첫 한도를 490억 달러로 정하고 지금의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했느냐? 오바마 정권에만 5번 했습니다. 돈 많이 썼구만. 자, 그리고 2011년도, 2013년도에는 증액 실패로 연방정부가 일시적 셧다운 됐었죠. 네네. 그리고 80년 동안 90차례를 했고요. 1960년 이후에 78차례가 한도가 수정이 됐어요. 네. 그냥 맨날 한다는 얘기죠. 이게 야 이거 왜 정해놓느냐라고 했을 때 야 너희들 돈 저게 이제 한계가 없으면 너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건데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맨날 이렇게 떨어져서 밟고 돈을 써요. 올라가니까 미국 부채 한도가 맨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앨런 누나가 얘기하죠. 앨런 누나가 오미크론보다 사실 부채 한도 상향이 더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몇 달 전만 해도 앨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설정법 이거 없애야 돼. 어차피 맨날 통과할 거잖아. 벌써 90번 넘게 했어. 하면서 이거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괴가 된다면 그냥 마음껏 찍어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부채 한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사실 시장은 조금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데 FOMC 회의가 아직 남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회의를 넘어서야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마지막 공포는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T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뻔하죠. 사실 뻔하잖아. 그쵸. 무슨 얘기할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심각해요. 금리 인상 준비하고는 있다.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 테이퍼링 암호화폐 규제를 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뻔한 내용이겠지만 사실 이거를 좀 잘 지나면 우리가 기도 매매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잡기가 이 과거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에는 기업의 부채였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부채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물가 상승 요인들 중에 이거를 잡겠다라고 얘기하면 서민들의 지갑문을 닫겠다라는 건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중에 풀린 돈이 지금 사상 최대 두 자릿수까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건데 보시면은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 보시면은 거의 뭐 많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사실 우리들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죠. 모든 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사실 알게 된 사실들이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매하기 전에 주식을 하기 전에 채권 부동산을 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사실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느꼈는데요. 이제 제가 포르쉐를 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내가 포르쉐를 살 정도로 돈을 버니까 남들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포르쉐를 사려면 1년 반에서 2년 기다려야 된대요. 아, 중고 사세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거였어요. 네네.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버니까 남들도 돈을 다 벌었다. 맞아요. 한마디로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월급만 받아먹고 있으면 나는 그만큼 뒤로 간다라는 걸 이번에 확 느꼈어요. 거기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 수준, 사회 상황을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지식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돌아가는 걸 사실 알아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분배하는 경우에도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이거는 또 호불호가 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투를 해서 집을 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비투를 하면서까지 집을 가지고 싶었을까에는 여태까지 투자에 대한 기본 경제 흐름에 대한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안 사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는 생각에 자꾸 그냥 빚을 내서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집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땐요 집값 거의 이 수도권 빼고 외곽은 똥값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처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들 빼고 나머지 다 똥값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나이 먹고 수도권에서 발발기면서 사는 것보다 외곽에서 우리끼리 그냥 넓은 초원 바라보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을 뿐이고 네.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실 노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꾸 서울 중심가에 집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식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빚을 내서까지 집을 얻었을 때 나오는 행복감보다는 사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행복감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 네네. 이제 일본 경우에는 외곽이 엄청 싸다고 하잖아요. 이게 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쿄, 일본 도쿄가 엄청 커요. 도쿄 이제 중심부가 있습니다. 도쿄 중심부가 엄청나게 옛날에 비쌌어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뭐가 안 됐냐? 재개발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곽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위성 도시들이 미친 듯이 생기고 이쪽들만 발전시키고 여기에 신식 건물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면 신식 건물이니까 당연히 가격도 오르고 신식 재개발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펌핑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여기서 지나갑니다. 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10년이 지나가니까 도쿄 중심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깥쪽에 있었던 위성 도시들은 이제 구도심이 돼버리고 원래 그때는 신축 아파트였지만 10년 뒤에는 얘가 구축이 돼요. 그렇다고 얘네들을 재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 못하죠. 그러면 약 10년 정도 지나니까 도쿄 중심은 재개발된 신축 아파트만 올라가니까 도쿄 쪽으로는 사람이 엄청 중심적으로 많이 모이는데 외곽 쪽은 가격이 개박살 나서 지금 현재 일본은 도쿄 중심지 빼고 외곽지는 다 구형 아파트가 돼버려서 가격이 떡락하고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간단한 그런 썰 하나였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도심으로 가야 된다. 병원과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들면 그래도 외곽도 잘 돼. 우리가 생각하는 외곽은 저기 땅끝마을 해남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그냥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양주가 됐든 하남시가 됐든 이런 데는 병원부터 시작해갖고 편의시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서울 중심가가 아니고 그 주변의 외곽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거리가 20분에서 30분 거리거든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